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자서전이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종의 자서전이긴 하죠. 자서전이긴 한데 자서전과 관련해서 아까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어린 시절에 책 표지를 바꾼 거는 좀 불만스러워. 차라리 이 저자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으면 훨씬 즐거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서전, 통상적인 자서전에서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죠. 이게 물론 스토리는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약간 끊기긴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분명한 어린 시절의 회상과 그 회상을 통한 성장 소설적인 요소. 대부분의 자서전이 그렇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가 자꾸 끊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게 뭘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성장 소설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성장 소설은 대표적인 게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교회 때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류의 대부분의 성장 시설은 그 성장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장 소설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불확정한 상황, 어두운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부딪히면서 빛을 찾고 어떤 성장의 단계에 도달하는 게 성장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장소설인데도 흔쾌히 우리가 뭐지라고 흔쾌히 수긍하지 못하고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80대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대입해서 보기 때문에 주체의 이중화가 나타나는 거죠. 주체의 이중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얘는 나 어린 나이에 상당히 뭐 지각도 있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 같아라는 것들은 당연히 이게 말하자면 빙의된 그 주체가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장소설과는 다른 거죠. 또 하나는 그 자서전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앞부분에 이제 보다시피 또 다른 자아가 나오죠. 또 다른 자아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뉴스 중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돌고래한테 거울 갖다 줬더니 애들이 그 자기를 인식하더라는 뉴스를 보고 제 정보를 수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울을 보고 지각할 줄 아는 동물은 그동안은 사람하고 침팬지밖에 없어요. 그 침팬지 중에서도 훈련받은 애, 아주 똑똑한 애. 돌고래가 자기를 지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울을 보고 개들은 다른 놈인 줄 알거든요, 항상. 그래서 짖거나 뭐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지각한다는 것은 결국 자아를 찾는 과정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생겨야만 자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설처럼 자기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기를 내려볼 수 있게 될 때만이 자아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아적인 건데,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본지 오래됐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나는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상석이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걸 되게 웃기거든요. 웃긴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 과정을 잘 따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를 봐야만 자아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소설은 그거를 설정한 거죠. 소설적인 기법이 아니고 철학적인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나라고 끊임없이 확인해주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뭐 범죄 소설이나 범죄 드라마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얼핏 그런 거 이제 옆에서 이 등으로 잠깐 봤는데, 스토리가 뭐냐면 누가 와서 나를 죽였는데 그날 마침 와있던 내 친구가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걔가 죽었어. 근데 너무 그 죽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그 친구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그럼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제3자들이 너라고 확인해 주는 거. 우리가 성형수술에서 얼굴 바꿔버리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묻고 있는데 어쨌든 나를 나라고 판정하는 소위 최종 신급은 나라고요. 그 딜레마죠. 나를 나라고 판정하는 게 나라는 거는 최종 신급이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남들이 아니고 성형수술을 했던 이름을 바꿨던 어디를 갔든 간에 나를 나라고 판정하는 최종 신급이 나라는 거는 결국은 나는 나에게서 탈피해야만 된다는 철학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어렵죠. 소설에서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스템 취하거나 뭐 이러고 모든 게 해결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나를 나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어떤 패러독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나를 나라고 컨펌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나를 평생 나탈리 샤로트라는 사람을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해줄게 하는 객관적인 그게 뭐 이름이 뭐든 간에 뭐 제가 몇 번 뭐 제일 유명한 그 아담 스미스의 제3작 그러니까 임파시얼 스펙테이터 공정한 관찰자든 뭐든 그건 이제 윤리적인 이슈에서 등장한 거지만 철학적인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나라고 확증해주는 제 또 다른 나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구조에서 이걸 취했기 때문에 다르죠. 기존 자서전하고. 기존 자서전은 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외에도 사건과 어떤 인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똑같이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나가 대화하면서 수정하고 정정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은 비워놓고 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서전임에도 불구하고 누보로망, 신소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식은. 그래서 이렇게 엉성한 자서전은 원래 없어요. 자서전은 원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엉성하지 않고 고증을 하거나 묻거나 해서 채워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비우고 가고 나와 내가 대답하는 형식.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소설이면서 자서전이지만 좀 독특한 그러한 구조인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말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과거와 현재 간의 대화인가요? 네. 끊임없는 대화.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대화 들어가야 되죠. 또 하나 이제 붙이는 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역사가가 사람의 역사적 사실, 그냥 사실 간의 소통, 그것도 소통 상호작용이었나? 워딩은 정확하지 않는데 아마 상호작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E.H. 카가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이 책은 기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객관적이든 어떤 나를 호출해서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호출하든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호출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내가 나를 확증해주는 또 다른 제3자, 아담 스미스 표현으로 임파시얼 스펙테이터를 손을 잡고 가는 것이든 간에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실을 현존하는 탐색자인 나,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아니고 카의 입장으로 보면 역사가인 내가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재구성하고 조립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현재에 상응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게 누보 로망인데도 철학적이고 신소설 철학적이고 실존적이고 어떤 사회과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누보 로망은 우리가 연인 할 때 한번 살펴봤었죠. 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법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시제하고 인칭을 막 뒤섞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사건과 인물은 단순한 것 같아요. 사건과 인물은 단순한데 대신에 전체적인 구성이 어떤 누보로망적인 틀을 취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대면하고 살고 있고 내가 나한테 컨펌받고 내가 나한테서 배신당하고 내가 나한테서 어떤 격려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라디오 심야 시간에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설에서 그걸 대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보로망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이제 성장소설하고는 그런 점에서 다른 거고 그러면은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 초기작 중에 이 책 트로피즘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물론 이제 저는 안 읽어봤고 번역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트로피즘이란 말이 이제 우리 사전적으로는 뭐를 향하는 성질, 반응 뭐 이런 것이라고 돼 있고, 이 해제를 보면은 생물학적 반응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포착해서 그것을 표현할 새로운 문학 언어를 탐구했다고 해요. 이 나탈리 샤로트가.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16페이지, 17페이지 이거거든요. 그것은 언제나처럼 말의 바깥에서 포괄적으로 느껴졌지. 그러나 그 말과 이미지들은 그 감각들을 그럭저럭 포착하고 붙들어두게 해주거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람이 80대가 돼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 호출하는 자아를 과거의 자아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80대가 돼서 내 옆에도 현존하는 자아를 확증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지만 과거의 자아를 호출해요. 자, 이리 와봐. 우리 옛날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가는데 대신에 과거의 자아는 언어적으로 이게 형성되지 않은 자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고 사실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인데 비언어적 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사유 자체가 언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언어적 사유는 형용 모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현대 철학자들이 예컨대 말의 주름이니 이런 것에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어릴 때 언어로 사유하는 현존에 나가 언어적인 사유를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사유를 하는 어린 날의 나를 대면해서 뭐예요? 트로피즘이죠, 결국. 비언어적으로 노출됐던 그것들을 현재의 언어적인 사유를 하는 내가 어떻게든 포착해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언어적인 건가 비언어적인 건가 이런 거 되게 복잡한 이슈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도 이게 자신이 없는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읽는 건 뭐예요? 언어로 쓰여진 소설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 소설에서 하고 싶었던 게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제목도 그거로 하고 싶었다 그러고 잘하죠. 그게 9페이지잖아요, 그죠? 네. 9페이지 보면은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는 원래 제목으로 했다는 거는 그것은 트로피즘이죠. 트로피즘이 사라지기 전에 뭘 쓰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고민이 이런 거죠. 이게 미리 주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 안심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걸 아직 가물거려고 그 어떤 글도 어떤 말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 트로피즘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희미하게 박동하는 거 있는 것 같다. 어디에서? 말의 바깥에서. 언제나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 다음에 점점점인데 어쨌든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언어적으로 잡아내서 비언어적인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형용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이한 언어적 형식, 문학적 형식을 취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바깥에 위치하는 트로피즘을 말의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말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거는 그리고 말의 바깥에 있던 트로피즘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는가는 독자 각각의 몫이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성공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아까 말했던 대로 애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의 주름이란 말로 쓰고 있는데 또는 말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죠. 말의 경계에 위치한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의 태생하고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이제 아까 유복한 집안 이런 것들은 맞죠. 유복하게 그다음에 스토리 자체는 되게 평범하고 심플한데 이 사람이 보면은 아버지가 그 러시아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당시 유태인 중에 귀하 유태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돈이 많거나 기술이 있거나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국민국가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을 인정하는데 대신에 그 사람은 자기가 두 가지 범위 내버리죠.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유태인? 탁월한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유태인이라는 거를 입증해야만 귀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귀화 국민이 되는 순간 자기는 또한 유태인이 아니라고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라는 신분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말하자면 이 트로피즘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의 바깥에 있으면서 말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기가 탁월한 유태인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귀화 국면에서는 유태인임을 포기해야 되는 게 당시 유태인들이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유태인들이 이러면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죠. 특히 금융 쪽에서 많고 또 하나는 지식 쪽에서 많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유태인이죠. 그래서 이 나탈리 샤로트도 자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귀화 유태인, 탁월한 유태인이면서 비러시아인, 비슬라브인인 슬라브인으로 러시아에서 살다가 프랑스에서는 바뀌죠. 뭐죠? 러시아계 프랑스인으로 살아가죠. 여기서는 이 책에서 스토리를 보면 단순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건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가 있고 러시아에 대한 귀족감이 있어요. 아버지라든지 이 사람들. 그렇지만 나탈리 샤로트라든지 이 사람들은 프랑스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모호한 정체성 또는 이중성 또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분열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아라는 확고한 정체 또는 자존을 확보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끌어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논술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용어일 것 같은데 경계인 또는 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고통과 좌절 또 다른 동시에 아까 이제 짜라투스트라 얘기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모색되는 게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트로피즘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트로피즘이란 말이 정말 크게 비언어적인 반응, 비언어적인 신호인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포착을 하고 싶어 하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소설에 있어서 엄마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의 애착, 그 다음에 그 탈애착,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 소설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 내용이라서 굳이 우리가 코멘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형식적인 면에서 이게 좀 특이하고, 형식미 자체에서 어떤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성취, 도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명한 소설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에 대해서 나왔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전봇대 죽었어 얘기라는 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말과 관련돼서 아까 말 바깥에 있는 것들, 그거는 이제 말의 영역이죠. 말에 사로잡힌 게 있고 이제 말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말 바깥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는 말 자체를 주술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피즘을 잡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우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는 물질인데, 우주의 물질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파악한 거로는 4%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 세계 4%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상하다? 그거 안 맞아, 계산이. 천체 물리학자도 축도로 계산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찾아낸 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고 암흑물질이 많은데, 암흑물질을 찾아낸 방식은 중력이죠. 4%만으로는 계산이 안 돼. 4%의 물질만으로는 은하가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걸 버티고 있는 다른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만 수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는 물질은 암흑물질이다. 말하자면은 이 암흑물질을 계산하는 방식이 트로피즘을 언어적으로 잡아내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한 얘기인 게, 암흑물질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는 거죠. 그 잡아낸 거냐 아니냐라고 그러면 암흑물질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글쎄 세모죠. 물질은 우리가 잡아냈잖아요. 이게 다 물질 세계고 우주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다 물질인데, 암흑물질은 포착만 했지 잡아내지 못했죠. 근데 암흑물질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 소설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